주체지구라고 해서요. 지구에 있는 물에 대한 얘기예요. 지구에는 어떤 물이 있어? 지구에 있는 물 요겁니다. 자, 우리는 지구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눠요.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그 중에서 물에 대한 얘기는 수권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지구는요. 육지하고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육지보다 훨씬 많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군요. 자, 물에 대한 얘기, 수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구상에는 육지와 물이 있는데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그 물 중에서 대다수의 물이 뭘까라고 하는 물을 분류하셔야 되는데 물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물.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당연히 바닷물, 횟수고요. 나머지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뭐라고 하니? 강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물 중에서 바닷물, 전체 물을 100으로 보면 바닷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전체 물 중에서 바닷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러프하게 자르면 대략 97%. 사실은 97을 넘습니다. 대략 97. 그래서 그럼 상대적으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담수는 한 3% 정도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2.7% 정도 되는데 우리 러프하게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담수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뭘까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빙하가 2.2% 정도 차지합니다. 그럼 실제로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0.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뭘까요? 그나마 하는 거. 뭐죠? 지하수. 제일 많은 게 지하수. 그 다음에 강, 호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왔을 때요. 이거 포함하게 제대로 표현한 거 찾아라가 첫 번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형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4페이지에 있는 게 그걸 표현한 겁니다. 됐죠? 전체 물 중에 제일 많은 건 바닷물이고요. 그 다음에 육진물인데 그 육진물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빙하다. 빙하가 육진물에 속한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지하수, 강, 호수다라고 하는 포함 관계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다.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물 중에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을 늘릴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요즘은 포인트가 여기죠. 실제로 인간들이 그러면 많은 양의 물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닷물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니? 이 얘기 할 건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 4페이지 밑에 보시면 그러면 이런 물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물들을 활용하는데 이 물들 중에 인간이 먹는 물들 중에서요 이 담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뭘까? 지하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수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인간들이 쓰는 물의 용도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물을 많이 소모하는 게 어딜까? 그게요 사실은 아직도 농업용수를 가장 많이 써요. 농사 지을 때 쓰는 물의 양이 우리나라 1년에 사용하는 물의 양 중에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공업용수 또는 생활용수 이렇게 된대요. 이 순서는 막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첫 번째로 농업용수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수를 그 다음에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요즘은 유지해서 용수로도 많이 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농업용수로 쓰는 게 제일 많구나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한번 해봐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의 포함 관계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 농업용수로 쓰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본격적인 내용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물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 바닷물 해수인데 그래서 이러한 바닷물 해수는 어떤 분포를 가져? 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물의 구조를 분석해 볼까?
이 얘기야. 너네가 1학년, 3학년 때는요, 우리 지표면 위에 있는 공기의 구조를 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바닷속 구조를 봅니다. 자, 바닷속 구조를 보면 이렇게 바닷물이 있고 거기에 배를 띄워놓고 해가 팅팅 내려지고 있다고 치면 그러면 바닷속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연지 깊이에 따라서 바닷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뭘 볼 건데? 라고 얘기하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수온 분포를 볼 거야 이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물이 따뜻한 이유는 햇빛이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물속에 햇빛이 들어가는 양이 물의 깊이와 상관없이 일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햇빛의 양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표층에 있는 물의 온도가 가장 많은 햇빛을 받으니까 제일 뜨거워야 되고요. 안으로 갈수록 햇빛의 양이 줄어드니까 온도는 급격하게 뭐 해줘야 됩니까? 낮아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럴까? 이미 학교에서 배웠잖아. 이럴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물속 깊은 곳으로 가면서 온도 변화 어떤데? 라고 보시면 처음부터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깊이까지는 온도의 변화가 없다. 그랬다가 온도가 급격히 낮아졌다가 다시 일정해지는 이런 수온 분포를 갖는다. 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온도가 어느 깊이까지 일정한 이 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름. 이거를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할까? 여기를 수온이 약해진다. 수온 약층.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온도가 다시 일정해지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심해층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연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물은 세 개의 층상 구조를 갖습니다.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그래서 온도 일정에 급격히 낮아져 다시 일정해. 되겠니? 자, 그 중에서요. 실제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햇빛의 양이 줄어드는데 여기는 왜 온도가 안 떨어지고 일정하냐?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자, 이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요. 여기에 뭐가 부냐면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마치 이 바람이 여러분들 손으로 욕조에 있는 물을 휘젓듯이 휘젓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물이 휘저어져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여서 혼합된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혼합층입니다. 그래서 혼합층은요. 바람에 의해서 물이 특정한 깊이까지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섞인 공간의 온도가 일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혼합층이야. 그러면 이 혼합층의 두께는 변합니다. 왜요? 바람의 세기가 위치에 따라서 다르니까. 알겠어? 그러면 너네는 상식적으로 지구를 이렇게 그리면 우리는 위도 간격으로 30도 간격을 이렇게 자르죠? 여기 위도 몇 도니? 0도, 30도, 60도, 90도.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위도 값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니? 여기를 뭐라 그러니? 위도. 여기 뭐라 그러니? 중위도. 여기 뭐라고 할 거니? 고위도. 우리 이렇게 나누어서 너프하게 봅니다. 자, 그 중에서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에 혼합층이 제일 두꺼울까? 다시 말해서 어디에 바람이 제일 셀까? 이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보시면 돼요. 어딜까요? 중위도입니다. 중위도의 바람이 저위도의 바람보다 훨씬 더 세답니다. 되겠어? 그래서 중위도의 혼합층이 훨씬 더 두껍게 발달돼서 나타난다. 그래서 혼합층이 가장 발달된 곳이 어디니? 라고 얘기하면 바람이 상대적으로 센 중위도가 가장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수업도 그렇게 하셨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표층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이야. 너무 깊어서. 그래서 수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햇빛이 안으로 갈수록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곳을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데, 자, 이 수온 약층이 어디가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건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저위도로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바닷물의 표층의 온도도 높습니다. 대략 한 30도 부분의 온도를 가져요. 근데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는 표층수의 온도가 대략 한 22도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요 중위도는 혼합층이 바람이 세니까 두껍게 발달하고 그 다음에 수온 약층으로 갔다가 심해층이고 심해층의 온도는 대략 4도입니다. 자, 근데 저위도는요 바람이 약하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얇습니다. 그리고 심해층까지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어떤 위도든 상관없이 심해층의 온도는 다 똑같이 4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갖는데 그 중에서 수온 약층이 더 발달됐다는 얘기는요 위층하고 아래층 사이의 온도 차이가 더 큰 걸 더 발달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수온 약층이 발달되어 있는 곳은 저위도예요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곳을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깊은 바닷속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심해층이라고 하고요. 심해층은요 온도가 4도에서 5도의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이야. 근데 신기하죠? 바닷속으로 들어갈수록 햇빛을 받는 양이 줄어드는데 왜 온도 안 떨어져요? 얘는 끊임없이 4도의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4도를 유지합니다. 어디에서 공급됩니까? 바로 극지방에 있는 물이 공급됩니다. 극지방은요 연직에 따른 수온 분포 그래프를 그리면 극지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심해층 구조만 같습니다. 이게 극지방이에요. 이게 고위도죠. 이 고위도에 있는 여기는요 바닷물의 표층의 수온이 4도거든요. 근데 4도의 그 차가운 물은 따뜻한 물에 비해서 밀도가 크다 작다? 차가울수록 밀도가 크니 작니? 작아요. 밀도가 커요. 뜨거운 물이 밀도가 작습니다. 왜? 차가운 물은 그 안에 있는 입자가 온도가 낮으니까 입자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입자가 6개나 있네. 근데 뜨거운 물은요 입자의 온도가 활발하니까 퍼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부피로 잘라보면 그 안에 입자가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뜨거울수록 가벼운 물질, 차가울수록 무거운 물질. 알겠습니까? 공기도 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는 뜨거운 물, 여기는 차가운 물이 있으면 그래서 열평이라는 이름을 위해서 뜨거운 물을 올라가고 차가운 물을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바닷물이 흐를 텐데 차가운 물은 무거우니까 저위도로 내려오면서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얘가 밑으로 깔리면서 심해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도에 있는 표층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쌓인 게 바로 심해층 물이야. 근데 고위도에 있는 4도의 표층수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얘는 4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고위도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혼합층, 수온 약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해층의 구조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위도에 따라서 저위도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그 다음에 중위도는 이런 구조구나. 그 다음에 고위도는 이런 구조인데 고위도는 혼합층하고 수온 약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각각의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어떤 층이 어디에서 왜 발달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전 지구적으로 잘라서 보면 여기를 이렇게 자른다고 치죠. 이렇게 자르면 여러분들이 펼쳐서 보시면 여기는 지구의 한가운데 여기가 적도입니다. 위도 0도. 그리고 여기가 북반구 위도 30도, 60도, 북반구 위도 90도를 그렸다고 치자. 그럼 반대편은 남반구겠죠? 여기가 위도 30도, 60도, 여기가 남반구 위도 90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랬을 때 실제로 혼합층이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합니까? 라고 하면 혼합층은요 중위도까지밖에 없죠. 고위도는 없죠. 자, 근데 이 혼합층의 두께는 중위도에서 가장 발달됐다 해서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혼합층이에요. 그래서 중위도 쪽의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걸 교과서에서 보셨을 텐데. 자, 수온 약층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약간 엉덩이 그림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심해층입니다. 그래서 고위도는 심해층밖에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닷물은 첫 번째예요. 연직에 따른 수온 분포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냐? 어느 위도가 더 발달
발달했냐? 그게 왜 발달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 되겠죠? 자,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아야 되고요. 이걸 전 지구적으로 펼쳤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확인. 되겠니? 여러분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닷물의 온도 변화에 따른 구조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다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그림이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한가득 그렸던 그겁니다. 되겠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6페이지에 있는 그럼 바닷물의 온도에 따른 구조는 알았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 왜 생겼는지 이거 바람 때문에 생겨. 혼합층이 발달된 건 중위도야. 그 밑은 수온약층이라고 하고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햇빛이 들어가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고 이게 발달된 게 저위도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구조야. 자, 그 중에서요. 보면 수온약층의 예를 잘 보시면 여기는 4도의 물이에요. 여기의 온도는 22도라고 치자. 그럼 어쨌든 여기만 잘라서 보면 여기는 찬물, 여기는 뜨거운 물 이런 느낌이죠. 자, 찬물이 무겁니? 뜨거운 물이 무겁니? 찬물이 무겁죠. 근데 수온약층을 보면 무거운 물이 밑에 있네? 뜨거운 가벼운 물은 위에 있네? 그럼 물이 뒤집히니 안 뒤집히니? 물의 대류가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안 일어나요. 그래서 수온약층은요. 대류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층입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고 위에 있는 물이 내려가야 이 물의 흐름을 따라서 아래에 있는 물질도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물질도 아래로 내려올 텐데 그 작업 자체가 안 일어나. 그래서 대단히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이 때문에 심해에 있는 생물들이 표층에서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은 물질 교환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을 자주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곳을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하고요. 고위도 지방은 심해층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바닷물의 구조에 대해서는 알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바닷물의 성분에 대한 얘기 해보자. 바닷물은 뭘로 되어 있을까? 라고 하면 바닷물의 대부분 97%는 뭘로 되어 있니? 물이죠. 바닷물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됐어? 네. 바닷물의 대부분은 물로 97% 정도가 물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3%는? 그건 물을 증발시켜 보면 되죠.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뭐가 나니? 염전에서 하죠. 바닷물 증발시키는 거. 염전에서 바닷물 증발시키면 뭐가 나십니까? 하얀색 알게인이가 나죠. 그 하얀색 알게인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네, 그게 소금일 것 같죠? 아닙니다. 소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을 싸잡아 우리는 염류라고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염류입니다. 얘가 한 3%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바닷물은요, 물과 염류들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다. 혼합물이다. 되겠니?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짜기도 하고 쓰기도 한데, 그러면 이 염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그럼 바닷물 찍어 먹어보시면 처음 느낌이 제일 많은 염류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보니까 짜다라는 느낌이 가장 강해요. 왜? 그 안에 소금인 물질이 전체 염류를 100으로 봤을 때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7%. 얘 때문에 짠 거야. 되겠어? 그러면 두 번째는 찍어 먹어보면 내가 짜다라는 맛 뒤에 나타나는 두 번째 맛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쓰다라는 맛이 나옵니다. 이 쓰다라는 맛이 나오는 건 바로 뭐 때문이에요? 염화 마그네슘이고요. 얘를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얘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금이라고 한다면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떨어뜨리면 이 두부가 딱딱하게 굳어서 두부입니다. 그래서 두부 만들 때 넣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다량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량만 넣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들어있어요? 거기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죠. 7페이지에 있어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황산 나트륨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염류들입니다. 염류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하면 그 퍼센트가 100%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염류 안에서 얘네들을 100% 보면 얘는 77, 얘는 17, 뭐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닷물 속에는 물도 들어있고 염류도 들어있네. 그러면 우리나라 바다는 전체 염류들 중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7인데 옆집에 있는 바다는 혹시 이 비율이 바뀌진 않을까? 어떤 바다는 짜지 않고 쓴맛이 더 먼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니 없니?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모든 바다 속에 염류 안에 있는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일정합니다. 모든 바다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7, 염화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비율은 17, 2%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염류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바닷물은 섞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염류의 퍼센트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짜서 생물이 하나도 살 수 없는 유명한 바다 있어요. 더럽게 짜. 어딜까? 야이씨. 절도요. 사해바다. 그래서 거기에도 전체 염류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7%예요. 또 바다인데 연라신고 그냥 육지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가 발트입니다. 발트. 그 안에도 염류는 들어있습니다. 그 염류들, 소량의 염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염류들의 차지하는 비중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구상의 이 바다의 짠 정도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해바다는 짠 정도가 200ppm입니다. 발트의 짠 정도가 8pp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바다는 한 35pp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바닷물의 짠 정도는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바닷물의 짠 정도를 퍼센트가 아니고 퍼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PSU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퍼밀이거든요. 자, 이 퍼밀로 표현할 때 바닷물의 짠 정도는 다 다르네요. 네, 바닷물의 짠 정도를 나타내는 걸 멋진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염분이라고 부릅니다. 염분이라고 부릅니다. 바닷물의 짠 정도를 표현하는 걸 염분이라고 하는데, 이 염분은 그래서 심지어 바닷물 1kg 속에 뭐가 있는 염류의 그람수를 표현합니다. 자, 우리나라 바다를 1kg 떠와서요, 그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돼요. 증발시키면 염류가 나오겠죠. 그랬는데 우리나라 바닷물을 1kg 떠와서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남은 염류의 양이 30g이야. 그래서 30g이야. 그렇다면 이 바닷물은 30ppm의 염분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옆집의 바닷물은요 1kg 떠와야 되는데 선생님 1kg을 못 떠오고 0.5kg 떠왔어요. 그래서 이 바닷물을 증발시켰을 때 남는 염류의 그람수가 10g이에요. 그러면 이 바닷물의 염분은 얼마일까요? 네. 이걸 1kg으로 변환시키면, 채유야 주려고 살짝 일어나. 이 바닷물은 20ppm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옆집의 바닷물은 1kg이 아니고 내가 힘내서 떠왔더니 2kg이야. 그 2kg을 증발시켰을 때 염류가 20g 남았어. 이 바닷물의 염분은 얼마니? 10ppm.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바닷물 1kg을 떠와서 그걸 증발시켰을 때 그 속에 녹아있는 염
염류의 그람수를 우리는 염분이라고 한다. 근데 바닷물마다 염분이 다 다르다. 똑같지 않다. 하다못해 우리나라는 바다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 중에서 이 바다를 동해 바다, 이 바다를 서해 바다라고 해도 되고 이 바다를 황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남해 바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군데의 바닷물의 짠 정도도요 동시에 가서 찍어 먹어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보면 바닷물의 짠 정도의 염분이 다 다르다는데 염분이 변하는 이유는 뭐니? 라고 얘기하면 염분이 변하는 이유는요 그 바닷물에 그래서 그 순간 생기는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입니다.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예요. 오늘 비가 100이 왔어. 근데 물은 50 증발했어. 짜질까 싱거워질까? 짜지. 이거 짜져요? 싱거워지죠. 강수량이 더 많아. 싱거워지겠죠. 됐어. 네. 그런가 하면 거꾸로 강수량은 100인데 증발량이 200이래. 그럼 이 바다는 뭐해지겠니? 짜지겠죠. 되겠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에 의해서 그 바닷물의 짠 정도가 결정될 건데 우리 아까 배웠어요. 저위도, 중위도 이 중에서 어느 바다가 짤까요? 저위도, 중위도 어느 바다가 짤까? 바로 얘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어느 지역이 강수량과 증발량 중에 어떤 양이 더 많냐? 이거거든요. 어디가 짤 것 같아? 저위도, 중위도? 저위도일 것 같죠. 왜냐하면 네가 본 증발량을 포인트로 봤기 때문이지. 사실은요 증발량의 차이는 계절과 상관없이 거의 일정합니다. 뭘 보시면 돼요? 강수량을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철 바다가 짤까 겨울철 바다가 짤까? 겨울철이죠. 왜? 여름철은 어제처럼 열나비로 장마철이 있으니까.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가 겨울철 바다가 여름철 바다보다 더 짠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강수량은요 저위도 지방이 훨씬 더 많아요. 저위도는 스콜이라는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것들이 하루에도 그래서 두세 번씩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짠 바다는 중위도 바다가 더 짭니다. 이거예요. 중위도 바다가 저위도 바다보다 훨씬 더 짠 이유가 그래서 증발량에 비해서 강수량이 적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 바닷물의 염분을 결정하는 건 첫 번째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다. 그 차이에 의해서 우리나라 계절에 따른 바닷물의 짠 정도, 저위도와 중위도의 짠 정도는 이거에 의해 결정된다. 되겠어? 두 번째, 염분을 결정하는 건요. 그 바다에 그래서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대륙에서 강호수가 바닷물로 막 들어가죠. 강호수가 바닷물로 들어가면 이 바닷물은 짜질까 싱거워질까? 싱거워집니다. 이걸 우리는 육지물의 유입이라고 합니다. 육지물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바다는 짜지는데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비가 온다고 쳐. 비가 오면 육지물이 서해로 흐를까 동해로 흐를까? 서해로 흘러요. 왜? 여기는 동해중원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육지물이 서해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계절에 가도 동해 바다가 서해 바다보다 훨씬 더 짠 이유가 서해 쪽에 육지물의 유입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바닷물의 짠 정도 중위도 저위도는 이렇다면 고위도의 바닷물 짠 정도의 변화는 뭘까? 바로 거기에 있는 빙하의 결빙과 해빙입니다. 빙하가 녹으면 그 바닷물 싱거워지고요. 빙하가 더 크게 생기면 그 바다는 짜집니다. 되겠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이 세 가지가 염분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수량과 증발량의 차이, 육지물의 유입, 그 다음에 빙하의 결빙과 해빙.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염분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전 세계 바닷물은 짠 정도가 다 다른데 그러면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을 내면 평균 염분은 어때요? 평균 염분은 대략 35%입니다. 전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 값은 35%이 나옵니다. 되겠어?
문제의 첫 번째 내용은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물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바닷물이고 그 다음 육진물인데 육진물 중에 제일 많은 거라고? 빙하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강, 호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바닷물에요. 온도에 따른 구조 보셔야 돼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 다음에 이 바닷물의 성분 보셔야 됩니다. 바닷물의 성분은 가장 많은 건 물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물을 증발시켰을 때 나오는 하얀색 알갱이 염류입니다. 그 염류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 소금일 거고요. 그래서 물과 염류가 섞여 있는 게 바닷물이기 때문에 염류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바닷물의 짠 정도, 염분이 결정된다. 그 염분은 바닷물 1kg을 증발시켰을 때 생기는 염류의 그람수를 표현한 값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게 바다마다 다 달라.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이야. 염분이 다른 이유는 이 세 가지 때문이야. 자,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염분의 평균값은 35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해바다는 염분이 무려 200까지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럼 바다마다 염분은 다 다르지만 그 바닷물을 증발시켰을 때 염류들의 포함 비율은 일정하다. 이건 맡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해하셔야 되는 거 이건 염분, 이건 염분비 정도지. 여기서 염분은 변하지만 염분비는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염분은 변하지만 염분비는 변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는다면 이거에서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염분이 좀 어려워요? 네, 이게 계산으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이게 계산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니까 어려울까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하죠. 너네가 가지고 있는 8페이지, 9페이지 문제 풀어. 이 정도는 기본이다. 채유 어제 뭐 했을까? 오늘 왜 잠자는 공주 못 오지? 뭐 했어? 뭐 보러 갔냐? 뭐 하느냐고 늦게 잤냐? 오늘 진짜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험이 9월 30일이라서요. 직보를 9월
9월 25일 일요일 날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집보 가능한 시간이 2시부터 8시 사이고요. 대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집보 안 하시고 시험지만 받아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되겠냐? 자, 그렇다면 지아 몇 시에 올 수 있을까요? 7시. 네. 채유는 30일 30일이 월요일이고 29일이 일요일이고 일요일 날 집보예요. 2시부터 7시 사이에. 네. 연우는 이거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대략 시간대 나중에 바꾸더라도 8시는 안 돼요. 2시부터 7시까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2시요? 네. 그럼 토요일에 뭐 일요일에 와요. 네, 그러셔야죠. 집보를 할 거면 아니면 시험지만 받아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명이 아직 수학 집보가 안 잡히긴 한데 7시. 7시로 일단 해놓고 변동이 필요하면 얘기하십시오. 네. 이거 일단 인원수 잡으시려고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체육 지금 아직 안 잡혀요. 7시. 네, 일단 7시로 해놓겠습니다. 이 새끼들 다 야행성이에요. 일찍 와서 하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이 썩을놈들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항상 과학 집보는 맨날 다 바로 가장 늦은 타임에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 밑에 다 보고 채점도 하셔야